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미래경영 콘서트 사회를 본 한국다문화센터 연구소장인 이현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달에는 5월 초에 뵙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월 말에 뵙게 되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텀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가 와서 한껏 더위가 좀 꺾여서 좀 괜찮으시죠? 미래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자 하시는 분들의 그 지식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는 이런 아침 마당 시간입니다. 미래경영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먼저 다음 달 소식은 7월 22일인데요.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름 휴가철 시작이 되는 때라서 미리 좀 말씀드려야겠다 싶어서 7월 22일 제25회 미래경영 콘서트는 카이스트 뇌공학과 정재승 교수님 모시고 CEO의 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줄표에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2일입니다. 자, 신규 회원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6월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법인 회원으로 가입을 해 주셨습니다. 세계미래포럼의 새로운 후원자가 되어주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미래포럼 소식입니다. 제4기 미래경영 CEO 과정을 모집하는데요. 바로 어제 16주간의 CEO 3기 과정이 어제 수료를 했습니다. 어제 아주 낭만적으로 1기, 2기 졸업생과 함께 이 3기 졸업생들이 한강 유람선에서 그 배를 타고 졸업식을 가졌는데요. 이렇게 4기를 또 모집합니다.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대중소기업 CEO 및 임원, 또 정부 및 주요 기관의 고위 정책 담당자, 교육, 의료, 언론기관 대표를 대상으로 미래 경영을 전략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교육, 접수 기간은 8월 중순까지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무국으로 지원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미래로 산악회 산행 안내입니다. 미래로 산악회에서는 2011년 7월 16일 경기도 광주에 있는 퇴천면에 있는 관산으로 갑니다. 관산은 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수도권 인접해 있어서 아주 교통도 가깝고요. 하지만은 드물기 때문에 인적이 드물어서 여름 산행에 아주 적합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산행에는 주변에 별장을 찾아서 바베큐 파티도 하게 되고요.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 함께 하시고요. 이번에는 생각 여행 시간 안내입니다. 내일은 한국전쟁 61주년 되는 날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아서 8만 대장경이 숨쉬고 있는 고찰 해인사를 지킨 우리 군인의 이야기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마음이 아주 짠해집니다. 이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 8만 대장경도 볼 수 없었을 테고요. 이달이 가기 전에 우리나라를 지켜준 이런 많은 분들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바쳐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서 그들의 감사를 올립니다. 자, 다음은 미래 산책 시간입니다. 10년 후 세상은 어떻게 변화할까라는 제목인데요. 세계 경제는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오늘은 10년 후 미래라는 데니얼 엘트먼이 쓴 책을 바탕으로 이영탁 회장님께서 미래를 생각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이영탁 회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오늘은 제가 이 10년 후 미래의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책의 제목은 Outrageous Fortunes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번역을 좀 완전히 달리한 것 같습니다. 근데 부제에 보면은 세계 경제의 운명을 바꿀 12가지 트렌드 이렇게 해서 12가지 미래 상황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다니엘 엘트먼이라는 사람입니다. 현재 뉴욕대 교수이자 저널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고 원래 양반은 하버드 PhD이고 경제학 PhD이고 전에 이코노미스트 또는 뉴욕타임스 기자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 세상이 발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걸 이 사람은 D 팩터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경제 자체에 내재된 D 팩터가 국가의 부의 한계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아마 fundamentals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개인의 재산은 하루아침에 축적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D 팩터는 다르다. 이거는 오랜 세월이 흘러도 잘 바뀌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내재되어 있어가지고 단기간에 변하기 힘들지만은 한 나라의 경제 발전에 미치는 근본적인 요인을 통칭해서 이 사람은 D 팩터로 했고요. 결국 이들이 한 나라의 향후 수십 년 또는 100년 정도의 성장 잠재력을 결정하는데 예를 들면은 지정학적 위치, 정치 제도, 법률, 인구, 교육 수준 등이 여기에 해당을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얘기한 12가지 중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중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중국이 지금은 잘 나가고 있지만 부유한 국가에서 다시 가난한 국가로 전락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20세기 후반에 일본이 성장의 벽에 부딪힌 것은 미국 수준의 D 팩터를 갖추지 못한 때문이다. 시장이 미국만큼 경쟁적이지 못하고 관료 제도는 일 처리가 늦고 변화에 둔감하고 부패해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앞으로 중국이 한국이나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1980년대 후반에까지 잘 나가던 일본이 미국을 따라잡지 못했던 것처럼 중국도 한국이나 일본을 아마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중국의 발전 가능성을 제한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유교 문화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유교 문화가 서열 위주의 사고방식인데 이 서열 위주의 사고방식이 급변하는 이 경제 사회 환경에 대한 대처 능력을 낮추고 있고 특히 젊은이들이 새로운 아이디어, 창의적 사고 이런 것들을 받아주지 못하는 그런 그 사회 문화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난 30년 동안 경제 개혁 개방 정책을 취했지만 이것도 D 팩터를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지난 30년 동안의 경험을 보면은 중앙 정부의 시장 개입 이런 것들이 별로 달라진 게 없고 거기에다가 중국은 지금 1979년에 시작한 한 자녀 정책으로 인해서 이 사회 전체가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국은 빠르게 늙어가고 있으면서 앞으로 성장을 하겠지만은 아주 짧은 강력하지만 짧은 중국의 시대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EU와 WTO가 곧 붕괴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EU는 인구 5억이고 경제 규모로 보면은 16조로서 미국보다가 큰 거대한 나라 집단입니다. 왜냐하면 회원국들의 이해를 절충한 그런 중도 정책 추진이 어렵다. 예를 들면은 회원국 간의 부패 수준, 비즈니스 환경, 경제적 자유, 재정 상태 등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단일 화폐를 사용하고 공통의 통화 정책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경기 상승률이나 물가 상승률이나 경기 순환 주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낮은 저금리 정책을 쓰면은 어떤 나라에서는 경기가 이렇게 좋아지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데서는 과열이 돼버리고, 고금리 정책을 쓰면 어떤 데서는 물가 억제 효과가 나타나지만 어떤 데서는 경기를 죽여버리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도대체 전체를 아우르는 경제 정책을 써먹기가 참 어렵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통 분모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WTO 이것도 보면은 그동안에 2005년, 2006년에 모여가지고 합의를 하지를 못했고, 최근에 2009년 12월에 그 제네바 WTO 강요회의에서는 공식적인 협상 세션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법원의 역할만 하고 있는데, 그거 보시는 대로 현재 386개 무역 분쟁 중에서 미국, EU 선진국들이 전부 이렇게 바이올레이트 하는 이런 그냥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후진국의 반기와 선진국의 무관심, 이런 것들이 WTO 종말의 전주곡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 단명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라이프스타일 허브가 등장을 한다. 그동안의 경제 허브가 없어지거나 대체돼 가지고 라이프스타일 허브가 온다는 겁니다. 돈과 경제력이 집중되는 경제 허브는 상품 시장에서 그동안의 금융 시장이 분리되어 나오는 형태로 발전을 했는데, 앞으로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따라서 경제 허브 대신에 라이프스타일 허브의 탄생이 필수적입니다. 라이프스타일 허브의 조건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현지 생활 수준, 물가 수준, 쇼핑 편리성, 개인저상권 보호 수준 등 이런 것들인데, 결국은 작가,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엔지니어, 일부 자영업자와 같은 전문 직종 종사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환경, 그러면서 이 사람이 10개 나라를 예를 들고 있는데, 이런 데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베트남, 체코, 불가리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슬로베니아,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튀니지, 이런 데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현재의 경제 허브는 일부는 사라지고 일부는 이 라이프스타일 허브로 이렇게 변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0년 후 미래를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오늘 강연 순서입니다. 김창준 전 미 연방 하원 의원님께서 G2 시대의 전개 방향과 미래 한국 정치의 갈 길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김창준 전 의원님은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하시고 동대학교 대학원에서 토목공학 석사, 그리고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바와 같이 1992년 한인 최초의 미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되셨습니다. 이후에 고려대학교 동북아경제연구소 연구교수, 미 연방 하원 의원협회 이사 등을 맡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워싱턴 한미 포럼 이사장으로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아주 분주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김창준 전 의원님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지금 소개받았는데 조금 부실한 것 같아서 제 자랑 조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서던 대학이 사실은 USC를 제가 나왔습니다. USC. 그다음에 LA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행정대학원 나왔고, 그다음에 다이아몬드 바라는 시는 LA 카운티에서 세 번째로 부자 동네인데, 거기서 제가 시의원도 했었고 시장도 했습니다. 그거 좀 빠진 것 같아서 제가 미국 갔을 때는
우리나라가 무척 가난했을 때 참 살기 어려웠을 때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젊었을 때 춤만 추러 다니고 이러다가 안 되겠다 해서 누가 오랜 사람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미국을 간 겁니다. 그래서 토목을 하고 그 당시에는 엔지니어링이 아주 디맨드가 높았기 때문에 직장을 생활하다가 제가 사무실을 냈습니다. 하루빨리라도 미국 주류 사회에서 좀 뛰어들어가서 활동하고 싶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카데믹이 아니라 제 경험담 이런 걸 주로 위주로 해서 G2 시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질문 시간을 가질 테니까 그때 얼마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어린애가 오더니 할아버지더러 할아버지 그 달나라를 가려면은 비행기로 석 달을 가야 된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엄마 네가 가봤냐? 책에 그렇게 써 있는데요. 그랬더니 엄마 책지 놈은 가봤다대? 이게 우리 과거의 생각입니다. 경험이 중요했습니다. 엄마 하지 마라. 내가 한번 해봤는데 안 된다. 내가 한번 실패한 거는 결코 자기 아들한테는 못하게. 이 경험이 참 중요했었는데 불과 그 노인이 그렇게 말한 지 5년 지나서 67년에 달나라를 정복했습니다. 루이 암스트롱이 달에 가서 걸어 다니면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고 생명체도 없고 정말 쓸데없는 그냥 돌덩어리라 다시 돌아왔습니다. 달나라를 정복한 나사에 있는 사람들은 달나라를 가본 적도 없고 전혀 달나라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상상력과 창조력으로 간 겁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경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상상력과 창조력이 더 중요해서 앞으로 미래는 경험보다는 소위 그 크리에이티비티 또는 이미지네이션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 우선 G20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G20, G16, G10 또 요새 G20 카페도 생겼어요. 강남에. 이러고 얼마 전에는 G20 국회의장 회의를 했다가 별로 큰 성과가 없었고 그 G20는 대한민국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더군다나 의장국이 됐어요. 작년에 11월 12일, 13일.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런데 그 G20에서 정상회담이 하기 전에 경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간이 각 20개국의 중앙은행 은행장하고 그 다음에 경제장관이 모여서 몇 가지 레솔루션을 통과시키자. 그래서 한 것이 미국이 제안한 소위 그 무역 흑자를 GDP의 4% 이상 못하게 막자. 그게 벌써 새 나가서 이미 다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생각대로 중국이 굉장히 심하게 반대했고 중국은 그때 무역 흑자가 약 7%, 몇 년 있으면 거의 10%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독일이 반대했습니다. 독일은 5.5%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5%지만은 워낙 볼륨이 적어서 뭐 별로 문제가 안 됐고, 일본은 2.5%, 미국은 마이너스 2.5%였습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이것이 통과가 안 되고 결국 오바마가 민망하게 됐습니다. 그 대신에 오바마가 자기 스태프를 불러서 어떻게든지 한미 FTA를 결정을 봐달라. 내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그러지 않아도 선거에 참패해갖고 공화당이 압도적으로 바뀌어진 이 상태에서 한미 FTA만은 통과시켜서 무역으로 미국의 경제를 한번 살리겠다 하는 야심인데 그것도 안 됐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오바마에 대해서 전 미국의 여론들이 빈정되고 그 당시에는 오바마의 인기가 땅에 떨어졌어요. 지금은 도로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차기 대통령 선거에는 오바마가 또 재선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공화당에 이렇다한 대항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인기가 더 올라갔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공화당이 257석 하원에, 과반수가 218, 그다음에 민주당이 178석, 압도적이에요. 80표가 민주당께 공화당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하원은, 제가 있었던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고 여당이고, 상원은 민주당이 51석, 공화당이 47석밖에 안 돼서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제가 뭐 그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G2 시대를 오늘 좀 강조를 합니다. G20에서 이제 G2 시대가 뭡니까? G2 시대는 1960년도에는 미국과 러시아가 G2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 유명한 존 F 케네디와 후르시초프의 그 대결이 있었죠. 미국이 터키에다가 미스를 장치를 했다 해서 소련이 욱해갖고는 큐바에다가 소위 숏 디스턴스 미슬, 인터컨티넨탈 미스를 해서 워싱턴을 치는 걸로. 그래갖고는 이게 결국은 숨막히는 경쟁이 됐어요. 존 F 케네디는 어디 한번 해봐라. 그냥 쳐서 박살을 낼 테니까. 이게 공갈이냐 아니냐. 이러면서 마지막 날짜를 소위 얼티메이럼을 딱 정해놓고 소련으로 한번 해보라고. 이게 끄트머리에 가서 소련이 그만 꼬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러시아의 뭐 유고슬라비아 이런 나라가 산산조각이 나는 바람에 G2에서 러시아는 빠지고, 그 다음에 일본이 들어왔습니다. 일본이 G2에 경제대국이라 G2에 들어가면서 점점 오만불손해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난 거 하니, 도요타가 세계에서 제일 큰 자동차 회사가 됐고, 미국에 와서 가장 자존심 깎이는 그런 것만 자꾸 일본이 묻지마로 사는 겁니다. LA의 빌트모 호텔은 유명한, 우리나라 대장경 같이 이렇게 유명한 역사적인 걸 사고, 뉴욕에 그 유명한 록펠러 센터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거기서 스케이팅 타고 그걸 사버리고, 페블비치, 그 유명한 페블비치를 몽땅 사고, 뭐 부르는 게 깎지도 않고 그냥. 하와이는 거의 다 사고. 그때 미국에서 국민들이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와이에 우리가 2차 대전에 이긴 게 확실하냐? 하와이는 미국 건데 지금 일본이 다 사가니, 그때는 일본 말을 못하면 안 돼요. 일본 말을 해야 장사가 됐습니다. 여기에 제 지역구에 가면 지역구 사람들도 하와이 갔더니 이게 뭐냐, 일본이냐 미국이냐. 그때 그 유명한 그 FDR 정책으로 석 달에 한 번씩 0.25%씩 이자를 올리는 것을 6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자가 오르면 어떻게 돼요? 이자가 오르면 부동산이 쓰러집니다. 이 일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에퀴티로 파이낸싱을 했는데 자꾸 올라가니까 값이, 이게 떨어지면서 미국은행에서 작년보다 10% 떨어졌으니까 10% 캐시 인젝션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걸로 파이낸싱해서 2개, 3개 샀는데, 이래서 그때서부터 일본의 재정이 기울어지기 시작하다가 하토야마 수상이 들어서서는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부대를 철수시키겠다. 거기에 최악의 관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은 토요타의 자동차가 문제가 있었죠. 옛날에는 우리는 가스 페달을 이렇게 누르는데 이렇게 누르는 걸 했다가 누르면은 카펫에 걸려서 빠져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사고가 나서 몇 사람 죽고. 그 라호시라고 저 같은 동기가 있었는데 교통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토요타를 불러다가 공청회를 하는데 토요타의 태도가 불선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토요타가 미국 안에서 공장이 3개인데
전부 17만 명의 고용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기업으로 어디 날 건드려봐라. 이런 식의 되게 G2가 오래되면은 이런 식의 엄한 불손으로 역사적으로 가장 큰 리콜을 했어요. 그래서 도요타가 몰락하기 시작하면서 하토야마도 그만 사표를 내고 일본이 거기다가 지진까지 오는 바람에 그만 몰락하고 그 다음에 중국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G2는 미국과 중국. 그러니까 세계 역사를 보면은 G2가 남아나질 않습니다. 항상 어떤 한 나라가 지도자가 되지 둘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뭐냐? 전쟁한다는 거냐? 옛날에는 전쟁 또는 여러 가지 이런 걸로 해서 결국은 G2의 두 번째는 밀려나고 항상 G1이 자리를 잡고 미국이 자리를 잡고 왔는데 지금 중국과는 기묘한 관계로 처음 G2가 차이나가 되면서 얼마 전에 최초로 미국과 정상회담을 했어요. 워싱턴에서. 그 뭐 별로 뭐 결정은 없고 그저 서로 뭐라고 말한 거 아니? 어디다가 적었는지 안 보이네 잘. 나중에 찾으면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전쟁으로 반드시 한쪽이 패해서 끝나고 새로운 질서가 자리를 잡는 것이 역사인데 미국과 중국이 설마 그러진 않겠지만 언젠가는 쇼다운을 해서 누군가가 G1 1등이라는 건 아마 언젠가는 결정이 될 겁니다. 워낙 중국의 부상이 워낙 급작스럽고 또 중국이 놀랄 만큼 공격적인 외교 정책을 내어서는 바람에 많이 미국 오바마도 그렇고 어떤 때 모욕을 주고 무례하고 이래서 상을 찡그리고 사실 중국과 미국의 사이는 뭐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전략적으로 서로 견제하면서 호응하는 그런 묘한 사태고 우리는 그 중간에 끼어서 중국이 가장 무역에 우리가 수출하는 게 가장 볼륨이 크고 그 다음에 미국이기 때문에 중간에 끼어서 묘하게 우리가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한민국은 워낙 경제가 점점 강해질 테고 일본이 저러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는 무지한 좋아질 것 같은데 문제는 정치가 뒤져서 자꾸 자꾸 무상 얘기만 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 하이들보건가 누가 얘기했죠. 대한민국은 경제는 앞장서고 튼튼한데 단 하나 문제는 양극화 때문에 만일에 망한다면 스스로 망하지 결코 외부의 힘으로 망할 리 없지만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오만이 자꾸 하면서 결국은 일본과 비슷해지는 게 아니냐. 지난번 천안함 침몰 사건 때에도 오바마가 직접 중국에다 대고 이 천안함 사건이 끝날 때까지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김정일 중국 방문을 좀 견제해달라 하는데도 무시하고 김정일이랑 만났습니다. 이런 게 자꾸 사태가 떨어지면서 혹시 중국이 G2의 환상 속에 잡혀 있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점점 사이가 조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온다 생각하니까 아이고 저는 제간에 준비를 했는데 너무 준비를 많이 해서 어디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로 이렇게 준비를 안 하는데 준비를 너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퍼뜩 무슨 얘기가 나는 거 아니 레이간 대통령이 조지타운 대학에서 한 800명 불러다 놓고 졸업반 니들이 글로벌 시대의 지도자가 되려면은 세 개가 반드시 필요하다. 세 가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 첫째는
기억력이 어느 정도 좋아서 사람을 척보고 알아보고 그 방법이 있으니까 기억력이 좋아야 되는데 기억력만은 자기는 자신이 있답니다. 어려서부터 기억력 좋기로 유명하고 기억력에 대해서 묻지 마라. 그 자꾸 어물어물하니까 학생이 하나 있다. 그 두 번째, 세 번째 뭡니까 했더니 깜빡 잊어먹고 생각이 안 나네. 뭐 기억력도 별거 아니고. 그 제임스 스타인버그가 중국을 비난했습니다. 이걸 중국을 G2라고 정말 우리가 말할 수 없다. 그럼 뭐 미국은 중국에 상당하게 기대를 걸었었는데 뭐 실망투성이고 사사건건 딴전을 부리고 그래도 세계의 글로벌 시대 리더면 리더답게 세계 문제, 뭐 오염 문제, 환경 문제, 인권 문제 모든 걸 다뤄야 할 텐데 그런 건 안 하고 재정적인 것도 중국의 이익만 된다 할 때 투자하지 안 한다는 등 이런 게 요새 자꾸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중 정책을 소위 포용과 견제로서 전략적 협력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결코 중국만 의지하고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중국한테 북한 문제를 아웃소싱하는 걸 관두고 독자적인 북한의 해결법을 찾아야겠다. 최근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또 중국이 세기 때문에 중국의 관심도 사기 위해서 이번에 게리 락이라는 상공부 장관 중국의 3세일 겁니다. 중국말을 좀 해요. 그 사람을 주중 대사로 이번에 파견했습니다.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워싱턴주의 주지사로도 있었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민주당의 영웅 중에 영웅인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직접 오바마가 임명해서 상원에서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뭐 인준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처음 미국에서 중국 사람을 중국의 대사로 보냈습니다. 우리도 처음 한국 2세가 성킴이 우리 대사로 오는데 한 가지 섭섭한 것은 항상 중국이나 일본은 뭐 월터 먼데일 같은 부통령, 폴리 같은 국회의장, 뭐 이런 사람 직접 대통령이 임명하고 우리나라는 외무부 안에서 그냥 적당히 하나 차관보에 보. 그래서 제가 편지를 한번 했습니다. 청와대에다. 다음 이 성킴은 뭐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안 되고 다음만은 제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좀 높은 자리. 이거 그냥 우리나라도 큰 중요한 나라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그 밖에 뭐 스리랑카 같은 데는 그냥 외무부에서 아무나 하나. 그런 식이라. 아직도. 전 참 기분 나쁜데 느끼질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G20의 의장국인데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그래도 이름난 그래도 국회 상임위원장이 됐던가 무슨 정치에 있던 사람이 와서 직접 오바마와 대화할 수 있는 이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대사로 해야지. 맨날 스티븐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티븐스는 내가 데리고 있던 비서실장 밑에서 일합니다. 이건 차관보도 아니고 그냥 맨날 이렇게 그냥 관료만 하나씩 보내고 요 다음만은 이번은 성킴은 우리 같은 한국 사람 다음부터만은 반드시 격을 올려야 돼요. 하도 내가 답답해서 제가 이번에 한미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도와서 하도 답답해서 여러 가지 보면 참 우리나라의 정치가 뭐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국회의원들이 잘난 사람이 많은데 미국보다 훨씬 나요. 왜 이러냐? 이 제도가 잘못됐습니다. 제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또 문제입니다. 이 제도를 누군가 말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하나하나 이제 앞으로 지적할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중국말을 국제 언어로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됩니까? 안 되고. 결국은 영어가 국제어가 됐고, 앞으로 모든 계약서는 영어로 쓰게 돼 있고, 모든 것이 이제 앞으로 영어가 국제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영국식 영어가 아니라 미국식 영어가. FTA가 통과되면은 더 심해져서 이제 우리나라도 웬만한 건축이나 이런 것은 영어로 하는 세상이 또 왔습니다. 앞으로 미래는 더 영어 중심으로. 어쩔 수 없어요. 중국과 미국의 큰 차이는, 미국은 팩스 아메리칸이라는 소위 그 많은 구라파 사람들이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세계를 끌고 나가면서 민주화시키는 걸 원하지, 중국은 마지막 남은 소위 그 공산국인데, 그 나라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당도 하나, 공산당. 그다음에 투표권도 없고, 당 총회에서 주석을 뽑고, 내년이 총회입니다. 내년은 우리나라도 선거, 미국도 선거, 중국도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마지막 남은, 그래도 등소평이 유언으로 어떻게든지 자유경제 시장으로 바꿔야 된다 해서, 그전에는 모든 게 다 정부 건데 거의 30%는 점점 민영화 시켰답니다. 그래서 중국이 뭘 하나 하려면은 금방 돼요. 뭐 나라 땅인데 뭐 금방 그냥 척척척 빨라져, 속도가.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보면 고독하죠. 뭐 피로 얽힌 그런 동맹국이 별로 없어서. 그러나 우리는 주시해야 될 것이, 중국이 앞으로 무지하게 경제가 앞으로 뭐 금방 가난해진다는데, 바로 우리 옆에 있고 1시간이면 가고, 또 아직은 빈부차가 심해서 무진장입니다. 아직. 중국의 5%가 무지무지한 부자인데 그 5%가 우리나라 전 인구 같아요. 그러니 그 무지무지한 부자만 상대로 장사를 해도 된다고. 중국이 잘 살고 저러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양쪽을 다, 중국에서 또 미국을 그러지 말고 양쪽을 다 밸런스를 맞춰서 하면은 우리나라는 경제대국이 틀림없이 될 거예요. 어딘가 신문에서는, 미국 신문에서는 또 그 뭐 에너지 문제 뭐 이런 거 참 중국을 기대했었는데, 함께 세계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자 했었는데 오히려 자꾸 꼬이게 하고, 더 꼬이게 하고, 그 다음에 무책임하게 이래서 실망이 많다. 요새 뭐 툭하면 그런 말들이 많아요. 뭐 중국이 G2에 자격이 있냐 없냐. 그래도 미국에 가장 투자를 많이 한 나라가 중국이고, 그래서 뭐 그렇게 중국과 미국이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겁니다. 특히 등소평의 유언에 신문에 한번 난 것 같은데, 그저 합병 줄기 정책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마지막 유언에 미국과 정면 충돌은 피하라 이랬답니다. 그게 발표되고 나서 2년 있다가 코소보에서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미군이 잘못해갖고 한 방 갈긴 것이 그만 중국 대사관을 쳤습니다. 사실 거기에 겨냥한 게 아닌데, 그래서는 공사가 한 사람 죽고 참사가 몇 다쳐서 그 이튿날 이 사실을 알고 베이징에 새카맣게 나와서 Yankee Go Home 하는 데모를 하고 퍼졌습니다. 그때 당 간부들이 등소평에 우리가 유언을 깜빡 잊어먹구나. 그래서 그 이튿날 없던 일로 데모 싹 없어지고 없었던 걸로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사적인 사실인데, 이것이 바로 지금 중국의 정책이에요. 막 덤비다가도 마지막 충돌은 피하는. 그런데 대북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처음 미국과 중국이 모여서 G2 회담을 했을 때
중국이 놀랍게도 그 북한의 그 뭡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남북이 직접 대화한 다음에 육조회담을 하자. 이것이 바로 미국이 원했던 건데, 그래서 남북이 육조회담을 단독 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육조회담으로 넘어가자 하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너무 기뻐서 중국에다가 북한에다 아무리 해도 답변 안 해요. 북한도 참 한심해. 이럴 때 미국, 중국이 같이 남북 회담을 먼저 하라고 그러는데도 자꾸 답변 안 하고 땡겼다 하면서, 그거 보면 도대체 북한이 제 정신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미국에서는 대북 정책을, 그러고 보니 가장 빠른 대북 정책은 통일이 아니냐. 우리가 대한민국을 도와서 통일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빠른 길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많은 그 정치 지도자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 기회에 남한을 도와서 남북 통일을 평화적으로 시키는 것이 아마도 더 빠른 길이 아닌지, 북한의 핵을 없애는데, 제가 자꾸 중간에 영어를 자꾸 껴서 미안합니다만, 영어가 국제화가 됐다니까 퍼뜩 하나 생각이 나는 게, YS께서 영어를 잘 못하시는데 클린턴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나그레이션 파티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는 YS가 있다가 뭐 정상회담도 아니고 뭐 파티인데 나도 영어를 좀 몇 마디 하자. 그래서 뭐라카노 가서 클린턴만은 뭐라카노 비싸가 있다. 그러니까 뭐 하와이요 그러십시오. 하와이 그런데 뭐라 하면 한마디만 더 하자 했더니, 하와이 그런데 뭐라 하면 웃으면서 미투 그러시면 그 정도면 많이 하신 겁니다. 그게 왔었어요. 사실은 그 파티에 저도 있었지만은 와서서 리셉션 라인에 한 줄을 서서 이제 힐러리가 있고 클린턴이 있고 악수를 딱 하고는 하와이를 깜빡 잊어먹고 Who are you?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클린턴이 당황해갖고 Who are you? 그런 바람에 장난이겠지. 난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힐러리의 남편이다 그랬더니 Me too 이러면서 갔답니다. 예. 지금 미국이 대북 정책의 3가지를 발표했는데, 첫째는 북한을 절대로 주권 국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둘째는 북한을 핵 위협으로부터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김정일 체제를 무너뜨려야 되며, 이 세습은 절대 성공 못할 것이다. 세 번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더 이상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자. 이걸 공식을 발표했어요. 그런데도 북한은 전혀 뭐 아는지 모르는지. 미국은 또 요새 또 문제가 복잡한 것이, 아시겠지만 FTA도 또 문제가 잘 나가다가 복잡해요. 그건 뭔가 아니. 물론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 것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예산 통과 안 되면은 그만이고, 통과되면 또 그 안에서 또 쓰면 되는 거고, 예산이 제 시간에 통과 안 되면 작년 거 똑같은 레벨에서 쓰면 되는 거고, 간단한데 미국은 복잡하게 만들어서 예산을, 거기는 10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입니다. 피스컬 이어가. 그래서는 예산을 다 썼으면은 여기같이 자동적으로 작년 거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또 2주 동안만 작년 걸 써라. 뭐 6주 동안 작년 걸 써라. 이게 미치는 겁니다. 야금.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엔 또 맥시멈 뎃 리밋이 되는 게 있어요. 뭔가니 더 이상 빚을 질 수 없게 리밋이. 그 뎃 리밋이라고 그래요. 그게 8월 5일인가 10일이면은 꼴가닥 찬답니다. 국회에서 정해준 그 빚이, 적자가. 그걸 넘으려면은 국회의 인준이, 하원의 인준이. 지금 압도적인데 공화당이 다수당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 큰일입니다. 그러니까는 공화당에서는 예산을 줄여라. 그래서
여기저기 깎고 정부도 깎고 다 깎아서 해제될 리밋을 올리지 못하겠다. 이런 판에 FTA가 나온 겁니다. 한국에. 그게 잘 나갔는데 FTA를 공화당에서는 이번 기회에 한국 것만 통과시킬 게 아니라 파나마하고 콜롬비아까지 같이 하자. 콜롬비아는 뭐가 문제인 거 아니? 거기는 노조가 없어요. 노조라고 왔다 갔다 하면 잡아다 죽여버리고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하고는 장사 못하겠다 해서 콜롬비아를 뺐습니다. 이번에 한국까지 합쳐서 그냥 통과시키려고. 그 다음에 파나마는 그 당시에 일종의 깡패나 마찬가지인데 미국의 드럭 엔포스먼트 하던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재판받게 보내라, 안 보낸다 이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람이 국회 부의장이 된 거라. 그래서 미국에서 보내라. 사람 죽인 거는 스태츄리 리밋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안 보내는 거라. 사회가 나빠져서 한 걸 이번에 그냥 합쳐서 코리아까지 합쳐서 세 개를 통과시키기로 해서 다 됐는데 노조에서 뭐라는 거니? TA라는 게 있어요. Trade Adjustment Act. 그게 금년에 시효가 끝나는데 이거를 같이 이 TA에부터 먼저 통과시키지 않으면 한미 FTA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게 뭔가 하니? FTA가 통과됨으로써 특정 기업체가 많이 곤란함을 받고 또 특정 그 직장이 줄어들고 기술자가 또 밀려나고 이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정부가 하는 겁니다. 그게 작년에 15%를 썼을 거야 아마. 그래서 그 보상을 하는 그 법안을 연기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FTA를. 그냥 공화당 입장에서는 한 푼도 좀 깎는 판에 지금 잘 나가는데 이걸 또 못하겠다. 그러면 FTA를 통과 못 시키겠다. 또 이렇게 됐어요. 지금. 다 됐는데. 다 미국에서는 다 된 걸로 알고 금년 7월 말에는 통과되고 대한민국이 문제다 생각했었는데 엉뚱하니 TA가 튀어나와갖고 지금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한미 FTA가. 이게 빨리 통과돼야 돼요. 통과돼야 우리나라의 경제 활성화가 됩니다. FTA는 그만 얘기하고 너무 많이 썼더니 어디가 어디 있는지 잘 찾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그 더블 GDP 지수로 성장하다가 금년에는 뭐 7%인가 8%밖에 안 된다 그러고 확실히 좀 꺾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뒤지는데 시간을 다 보내서 미안합니다. 또 한 가지는 대북 정책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통일을 시키느냐. 미래에 반드시 통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G2가 딱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통일을 시키느냐. 우리가 오직 방법은 하나밖에 더 있어요. 국제사회에서 특히 유엔을 통해서 해결해야지 우리끼리 됩니까? 누구는 우리도 미사일을 갖다 놓고 평양에 대자. 그런다고 통일이 돼요? 그렇다고 만날 이렇게 굴욕적으로 그냥 만날 두들겨 맞고도 아무 소리 못하고 이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손을 빼고 유엔에 의존해서 유엔군이 나와서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유엔에 뭐가 문제냐? 유엔의 큰 문제가 뭔가 하니 안보이사국이 모든 결정을 다 합니다. 1947년에 안보이사국을 상임이사국을 결정했는데 5나라 5대 강국 뭐 영국, 불란서, 미국, 러시아, 대만, 지금은 중국으로 바뀌는데 이 5나라가 5대 강국이라 해놓고는 상임이사국 그냥 마냥 해먹는 거예요. 나머지 10나라는 바뀌고 이 나라는 임기도 없이 그냥 계속 반세기를.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 5나라가 또 비토 거부권이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를. 한번 거부권 행사를 하면은 우리나라 헌법도 거부권을 오버라이트하는 제도가 있는데 3분의 1로 없어요. 이 5나라가 뭐길래 마냥 해먹고 거기다가 비토까지 하니
다섯 나라 중에서 한 나라가 노 그러면 199나라가 펄펄 뛰어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중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북한이 잘못해도 중국이 북한을 감싸면은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북한이 중국을 믿고. 근데 내년 전당대회에 중국 총전당대회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기로 했습니다. 많은 젊은 당원들이 과연 북한이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감싸줘야 할 가치가 있냐? 자꾸 저렇게 세계 여론이 이렇게 나빠졌는데 우리만 나서서 감싸주는 건 재고하자 해서 어떤 레졸루션이 나올지는 두고 봐야겠지만은 북한이 점점 고립돼 가는 것입니다. 이걸 박차를 가해서 우리는 유엔을 밀어붙여야 되는데 G20의 의장국으로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G20는 불란서로 넘어갔지만 의장국이 우리는 아직까지는 의장국이에요. 그래서 뭐를 내가 청와대 요구항원이 외무부에 이 기회에 그 다섯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을 취소시키자. 세상에 다수결로 해야지 거부권이 있어, 거부권이. 그건 다수결로. 만일에 거부권을 행사하거든 3분의 2로 거부권을 없애는 오버라이트하는 그 제도를 하자. 민정치. 이 세계 어느 나라에도 다수결 원칙이지. 한 나라가 노 그러면 고만인 거는 국제사회밖에 없어요. 국제사회는 유엔은 힘센 놈이 마음대로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사국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사국 10나라 구조기도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 국제적으로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백이. 그 다섯 나라 중에 누굴 잡아야 되는데 누굽니까? 중국, 러시아, 미국, 또 영국, 불란서. 미국이 우리 동맹국 아니에요? 그 미국을 꽉 붙잡고 한번 유엔을 개혁해야 됩니다. 이 비토권을 뺐던가 상환시키던가 아니면은 비토를 오버할 수 있는. 또 하나는 지금 15명을 20명으로 늘려서 G20가 대체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강대국이 뭐예요? 무기가 많으면 강대국인가? 경제대국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G20가 전 세계의 GDP의 몇 프로인가? 80%인가를 갖고 있고, 이 경제대국이 몽땅 20나라가 UN 이사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이런 개혁이 없이 비토 파워를 중국에서 빼지 않으면은 그런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무력으로 혼내는 것도 말이 아니고. 그래서 그거 길만이 제 생각에는 유엔을 개혁할 수 있고, 유엔을 개혁하는 것만이 남북 통일이 될 수 있는 거라 생각해요. 미국은 경제가 지금 조금 풀리기 시작해요. 지금 아직도 8.8%의 실업률이 있습니다. 보통 5%인데, 그 다음에 주택 시장이 침체로 내수 경제가, 그 주택 시장이 그렇게 중요해요, 미국은. 왜냐하면 내수 경제가 세니까, 우리 같이 내수 경제가 뭐 15%가 밖에 안 되죠. 미국은 70%가 넘으니까 자기네가 생산하고 자기네가 스스로 사고 팔고 하는 내수 경제가 센데, 나라가 크고 인구가 많으니까 우리는 주로 대외 무역이 잘 되면은 우리 경제가 좋고 내수 경제가 약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내수 경제에 가장 크게 비중을 두고 있는 게 주택 시장. 주택 또는 부동산 하나 지려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게 수백 가지입니다. 뭐 전기 뭐 할 것 없이. 그래서 그 주택이 시장이 활발했었는데 얼마 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크게 소리를 맞았죠. 그래서 지금 경제가 그 바람에 타격이 많았는데 요새 근래 와서 경제가 나아지는 징조가 여러 군데 나타났어요. 일본은 뭐 어저께 무디 신용평가가 또 하락됐더만 걷잡을 수 없어요. 자꾸 하락해서. 또 6.5의 지진이 또 났어, 어저께. 참, 일본 참 안 됐어요. 계속 하락하는데, 어디까지 하락하려는지. 러시아도
내부 분열이 있고 인플레이션이 어떻게나 심한지 뭐 물가가 작년보다 2배가 높고 중국도 거의 20년 동안 두 자릿수의 고도 성장을 보이다가 이제 와서 주춤하면서 한 자릿수 8.5%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가 한국은 뭐 경제가 기가 막히고 지금 이걸 갖다가 제가 너무 많이 준비를 해서 올가나이즈가 잘 안 돼갖고 뭐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데 그 대신에 제가 질문 시간을 많이 드릴 테니까 뭐 좀 억울하다 뭐 이런 거 있으면 질문을 하시면 제가 좀 누군가 그 내 친구가 얼마 전에 청주에 가서 그저 세종시 때문에 갔다가 이발소를 갔더니 이발소 사람이 와시유 그러더래. 와시유? 무슨 소린가? 아마 뭘 보느냐? 그런 줄 알고 거울에 앉아서 거울을 보면서 밀어 그랬더니 머리를 싹 밀어버렸다는데 그래서 머리가 싹 벗겨져 왔어요. 정치가 아직도 후진국을 면하지 못하고 툭하면 싸우고 저렇게 분배만 떠들고 그래서 제가 하도 핏대가 나서 재단을 설립했는데 이번 7월 6일 날 오후 4시에 63빌딩에 오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시는지 몰라도 저하고 조영필하고는 국가 가수 조영필하고는 동서간입니다. 우리 처의 언니의 부인이 조영필의 부인인데 그 양반이 내 동서간인데 10년 전에 10년이 넘었지 돌아가셨어요. 부인이 재산을 많이 남겨놓고 그 부인의 저걸로 화장을 하고 죄를 들고 가족을 대표해서 제가 이걸 차고 왔습니다. 김부 비행장으로 인천 비행장 때 없었어요. 그 비가 약간 부슬부슬 오는데 조영필 가수는 앞에 가고 난 뒤에서 채를 갖고 따라가는데 이쁜 여자들이 쫙 길에 서서 하얀 꽃을 들고 오빠 하면서 울더라고요. 이야 정말 부러워. 나는 보고 어느 개뼈다 그냥 내가 뒤따라가면서 내가 다시 태어나면 내가 가수가 되리라 이러고 어딜 간 거 하니 강남의 성모병원 그때는 술이 이제 요새는 멋있지만 지금 그때 형편없었어요. 지하실에 가면 그냥 컴컴하고 그래서 거기다가 언제 그걸 탁 꺼멓게 꾸며놓고 이제 조객이 오면은 같이 절하고 밤 12시가 넘으니까 너무나 고단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잠깐 땅바닥에 앉아서 벽에다 기대고 잠깐 장 잤는데 큰언니가 눈에 보이고 웃으면서 그 앞에 저승사자가 큰 저승사자가 웃으면서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무지하게 큰데 사람이. 그래서는 이거 미안합니다. 아침부터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 점점 다가오는데 이게 미래 귀신이 땀은 나고 일어날 수도 없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점점 다가오더니 내 손을 꽉 붙잡더니 앙드레 킴입니다. 이래 이 사람이. 그래갖고 그래서 나는 앙드레 킴이라는 사람을 전혀 몰라서 얼굴에 아스팔트를 덮고 그래서 하마터면 심장마비를 자 이제 좀 웃으셨으니까 이거 싫어합니다. 절대 제가 보태서 한 게 아니에요. 질문 있으시 마십시오. 지금 여기에 나온 걸로 봐서는 1992년도에 미국의 하원 의원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우리나라의 대통령 어떤 영향력과 그 이상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과연 우리나라에 어떤 일을 해주실 수 있는지 그거 하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의원님의 전 의원님의 그 꿈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이 세대를 돕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문에 하고 편지를 해도 이걸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법은 아무래도 제가 나서야 될 것 같고,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미국에 와서 국회의원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으니까 누구보다도 미국의 제도를 정확히 알고 한국을 또 잘 알고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 사람이니까 옆에서도 제가 나와야 된다 해서 힘이 있을 때 나와서, 주로 뭐 젊은이라고 해서 나이가 젊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고력을 갖고 좀 참신한 애국자들이 좀 나왔으면은, 이번에 제가 그 재단을 한 원인도 가능하면 우리가 좀 금전적으로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해서, 첫째 제가 할 일이 이 공천제도부터 없애고 이걸 주민들이 공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데, 그 사인 받는 걸 제가 하려고 합니다. 필요하다면. 그렇지 않으려 바래요. 당에서 당에서 지금 한나라당이 몇 사람이 얘기했더니 어디까지 나온 거 아니? 그 여론조사라서 그 여론조사에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을 뭐 60%를 하고 나머지는 당에서 40%. 거진 됐지만은 100%다 국민이 정해야지 어떻게 60%밖에 안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나라당에서 제가 그동안 꾸준히 말씀드렸더니 그러고 있는 중인데, 이번 내년 선거에 당 공천 제도를 없애는 방법을, 근데 그건 너무 이를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이거 빨리 없애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는 하원 있고 상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밖에 없고, 다행히 하나게 다행이지, 그 둘 되면 복잡합니다. 그래서 하원은 62만 명에 한 사람씩 뽑습니다. 무지하게 크죠, 62만 명에. 그러면은 435명이에요. 그걸 곱하면은 미국의 인구가 나옵니다. 단 한 사람도 지역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지역구가 있지. 지역구가 없는 국회의원이라는 건 저는 잘 이해 못 하겠습니다. 누구를 대표하는 건지. 그래서 우리는 지역구 사람들이 먹고 살기 바쁘니까 네가 대신 가서 내 권리를 대행해달라 하는 의뢰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대의원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representative, 대의원이라고 합니다. 무슨 제가 권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권리를 대행해 주는 겁니다, 와서. 그래서 우리는 워싱턴에서 지하철 타고 출근했습니다. 여기는 국회의원이 지하철 타고 출근한다는 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화가 다르고, 그 다음에 하원은 인구 비례로 하니까 큰 주들이 캘리포니아 같은데, 텍사스, 일리노이, 무슨 뭐 뉴욕 이런 큰 주가 7주가 합치면 과반수가 되니까 조금만 주면 뭐냐 해서 상원이 생겼습니다. 상원은 인구가 적건 크건 무조건 한 주에서 2명씩, 그게 100명이에요. 그래서 하원에서 통과된 건 반드시 상원에서도 통과돼야 돼요. 다 통과된 것은 그다음에 대통령한테 보내면은 대통령이 비토 할 수가 있습니다. 거부권. 유엔 안보이사에 같이 비토해서 다시 들어오면은 3분의 1로 또 통과가 되면 그만인 걸로. 유엔은 그게 없어요. 비토 한 거를 그걸로 그만이지. 또 다른 분, 그렇죠. 제가 1991년에 한 20년 되나 벌써. 지금 당선됐더라면 야단이래. 그때는 잘 모를 때라 해서 또 인종차별이 심하고 이럴 때라 한국 사람들이 몰라요. 이 사람이 뭔지. 아이고, 지금 됐더라면 그냥 대통령이 부럽지 않은데 너무 일찍 됐습니다. 너무 일찍 돼서 고생만 직사하게 하고 괜히 인종차별에 그냥 가진, 지금 닦아놨죠. 지금 미국에 제가 보기에 제 뒤를 이룰 사람이 2~3명 돼 보이는데 두고 봐야지. 그것도 제가 좀 도와주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벌써 몇 년이야, 20년 동안 전 하나밖에 아직 없는데, 하원이 아까 질문하신 건 하원이 연방 하원, 주에도 또 있어요. 주에도 상원 하원이 있습니다. 미국 헌법에 의해서 각 주마다 또 상원 하원이 있어요. 캘리포니아
의원이다 하면은 그건 주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연방은 이제 보내는데, 많은 주의원은 파타임에 그냥 1년에 한 대번 만나고, 큰 주 빼놓고는 캘리포니아는 풀타임이지만,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의 꿈이 다 연방으로 가는 거니까 얼마나 경쟁이 심했겠습니까? 제가 당선된 거는 제가 솔직히 여자들한테 인기가 좋아서. 그러니까 하원은, 연방 하원은 권력 단체가 아니라, 물론 권력이 많죠. 법을 통과시키고 예산을 통과시키니까. 그렇지만은 권력기관이 아니라 그 국민을 위한, 소위 그 국민을 위한 뭐 by the people, 뭐 of the people, 그 식으로 우리나라 헌법도 총강에 보니까 1장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이 주인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당에서요, 당에서. 무슨 여러분이 무슨 주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당에서 나는 한나라당을 좋아한다. 근데 거기서 한 사람 보내면 내가 싫어도 어떡합니까? 실컷 좋고, 자기들이 또 지난번에 보니까 이 지역, 그러되 어느 좋은 지역구를 받아야 할 텐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좋은 지역구, 뭐, 한나라당은 센 지역구를 받아야지, 시시한 데 가면 또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 장기 두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엔 당신은 저리 가셔, 아니, 이리 가라. 그러면 안 되죠. 이거는 근본적인 국민의 주인에는 그것부터 상반돼 있고, 창피한 일입니다. 창피한 일이에요. 돈 주고, 요새 뭐 시가가 얼마인지, 뭐 틀림없는 자리는, 이건 창피한 일입니다. 비례대표 지난번에 보니까 감옥에 들락날락 했는데 돈 주고 사갖고. 근데 서로 말 안 해서 권력 있는 사람들이 덮어두면 그만이죠. 사실 뭐,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당을 운영하느냐. 미국같이 기부금으로 하고, 정가면 정부의 보조를 받든 하는 게 낫지. 판대는 거는, 사고 파는 건 옳지 않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지만 제가 뵐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예? 오늘 이 자리에 네. 주제와 조금 안 맞는 것 같지만 뵐 기회가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으면 가서 잘 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뭐 합니까? 반한다 이러니까 와 일어난 거지. 학생들이야 좋지요. 반값 내린다니까. 너는 누가 반값을 채우느냐 문제인데, 그게 터지면서 보니까 대학이 그냥 비리가 많고, 뭐 지금 대학생이 OECD국에서 졸업생이 제일 많다는데 85%가 된답니다. 미국은 5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 안 한 사람이 없어요. 다 졸업했지. 조금 있으면은 고등학교 총 졸업생보다 대학 입학생이 더 많답니다. 자리가. 이거 첫째 문제인데, 그렇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 할 수는 없고, 정책이 잘못된 거죠. 둘째는 부실대학이 많다고 봤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그게 미국까지 조금 났어요. 창피하게. 자세히는 안 났지만. 뭐 어디는 뭐 창피해서 못 읽었어요. 뭐 중국 학생들 데려다가. 학교도 아니래 이건. 그러면 이런 부실대학부터 빨리 부실은행도 하는데 정돈하고, 중국에서는 이번에 PhD가 너무 많다. 그건 공산국이니까 얼마로 줄여라. 대학생도 경제 성장에 비례해서 대학생 총수를 맞춥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면 거의 직장이 되게. 그러니까 우리는 곤란하죠. 민주국가에서는. 중국은 되지만 허리만 흐른 거지. 여기야 아이고 데모하고 곤란하지만은 그래도 뭔가 좀 이건 여기대로 따로 놀고, 경제는 대학은 대학대로 대입다 졸업만 시키고 어떡합니까? 뭐 아까 말씀드리니까 뭐 교수들도 성적을 잘 주는 교수가 인기가 있고, 열심히 해서 공부시키는 교수는 또 왕따 당한답니다. 이런 비리가 와글와글 한 판에 등록금만 반을 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
미국의 예를 들겠습니다. 내가 교육자는 아니지만 이런 일이 있으면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공청회를. 국민들의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대학교의 사정도 들어보고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공청회를 6개월이고 좋으니 1년이고 좋으니 국회에서 공청회를 해야 돼요. 충분히 연구를 해갖고 어떤 안을 내놔야지. 공청회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제가 관두기 전에는 교통건교부의 소품과 위원장을 했습니다. 제가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할 때 시간을 끌려면은 경제학자 둘만 집어넣으면 시간을 오래 끝내는데 서로 그냥 옳다고 이러는 바람에 뭐라 그러면 아직도 결정이 안 났다. 특히 노벨상 탄 경제학자 둘만 집어넣으면 미국에서는 1년도 적다 1년도 적 결정한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충분한 지식을 갖고 학생들이 뭐 합니까? 부모들도 허리가 부러지는데 반값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학교 다니는 학생이 없는 부모도 있고 지금 새로 결혼해 갖고 아직도 아이도 없는데 결국은 세금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세금을 어떻게 또 부담하면 누군가 내야지요. 50% 하면 누군가 그걸 보충을 해야지. 거저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냅니까 그걸. 또 보니까 뭐 대학마다 돈이 많다는데 뭐 대학을 지으려고 건물을 짓기는 왜 저희 학생 수요도 줄어드는데 그러지 말고 차라리 부실대학을 어떻게 좀 이용하든가. 그래서 장학금 제도를 주고 또 장학금 제도가 되게 활성화했을 정부가 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썩 잘한다고 볼 수 없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쓸데없는 소리요. 뭐 한나라에서 그랬다면서요? 그게 말이에요. 그게 한일밤중 홍두깨같이 반으로 자르자 무상 급식도 문제입니다. 그것은 내 자신은 내가 정성 들여 점심을 싸주는 권리마저 박탈해가는 겁니다. 뭡니까 그럼? 공산당이가? 우리나라가 자꾸 이상하게 사회주의로 변해가고 있어요. 딴 데는 민주주의로. 내 애는 내가 정성 들여서 점심을 싸주는 게 내 권리인데 그걸 박탈해버리고 걔도 한 줄로 서서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 자존심 깎일까봐 그건 좋지만 왜 우리 애들도 거기 가서 서서 강제로 그만 나 배탈이 나서 이게 다 정책이 잘못돼서 그래요. 뭐 질서도 없고 또 웃기는 거는 말이에요. 나 이게 괜히 또 화가 나서 한마디 더 해야겠네. 아니 어저께 보니까는 뭐 살인한 사람이 여자를 살인해갖고 현장에 가서 살인한 걸 다 보여주고 목을 비틀고 그걸 다 보고 나오는데 이 사람 얼굴을 볼까봐 그냥 가리고 원 세상에 이게 뭐야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떤 놈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 이 사람이 뭐 자기가 그래 죽였대는데 고백까지는 아니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야 우리가 가족을 보호하지. 이건 만약 이게 무슨 인권이 무슨 인권이는 미국에서는 서스펙트로 다 보여줍니다. 그게 어떻게 생긴 놈인지를 알아야지. 그러고 그냥 흐지부지 또 1년 몇 달 되면 또 다른 사건이 나니까 그건 다 잊어먹고 영영 모르는 거라 어떻게 생긴 놈인지. 그런 살인마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생겼는지 내 옆에 앉아있는지 이게 이런 게 다 제가 12가지 선정했는데 이게 큰 문제 이런 거다. 이걸 고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정치는 만날 뒤져갖고 남 경제 발전하는데 발목만 잡고 또 요새 또 뭐 공무원 비리 뭐 제가 또 들어보니까 뭐 와장창 한탕 해갖고 먹고 재수 없으면 걸리면 또 뭐 어물어물하고 또 8.15 때 또 나온다면서 사면으로 100만 명을 사면시켰대요 작년에. 미국에서는 7명 사면했다가 대통령이 그냥 학질을 떴습니다. 100만 명을 사면을 시킬 바에는 저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할 필요 뭐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이 요새 하도 이제 유명해져서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옛날에는 국회의원들이 한국이 어디 있는지 지도를 갖다 놔도 모르더니 이제는 그건 뭐 무슨 뭐 곰탕집에 가도 백인들이 앉아서 먹어야 뜨거운 걸 한식 한국에 대해서 이제는 한국 식당마다 한국 사람이 앉을 데가 없어요. 미국 사람들이
수십 바도 시장은 일본에 했지만 와시нг턴에 가시면 수십 바가 다 한국 사람입니다. 더 잘해? 그럼 미국 사람이 압니까? 한국 사람이지, 일본 사람이지. 완전히 그냥 뭐 이 한국이, 그러니까 거기 있는 우리 교포들도 옛날에는 일본 사람이라고 속이는데 아주 창피해서 지금은 정정당당하게 코리아에서 왔다 이러면은 자랑스럽습니다. 참 여러분들한테 내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를 일으켜서 해외까지 자랑스럽게 만드는 것은. 그러나 그렇다고 또 오만 불손하면 안 돼요. 고칠 건 고쳐야죠.